이번 여행은 재미있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제발. 이번 여행은 아버지,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내 아들 민준이가 운전대를 잡은 채 룸미러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번지르르한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다. 옆자리에 앉은 딸 서연이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깍지 낀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거라니. 도대체 어딜 가는 건데?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며칠 전부터 집 전화는 먹통이었고 내 손에 쥐어있던 낡은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꿔드린다는 서연이의 말과 함께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두 놈은 약속이나 한 듯 나를 찾아와 바람 쐬러 가자며 억지로 차에 태웠다. 평생 내 땀으로 일군 내 집에서. 가보시면 알아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좀 편히 쉬셔야죠. 민준이의 대답은 기름 먹인 듯 매끄러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내가 아는 길과는 전혀 달랐다. 낯선 국도를 한참이나 달려 차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녀석들이 보여줬던 그 살가운 얼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을 이 두 녀석에게 넘겨주었다. 평생 시장 바닥을 구르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2층 집과 가게 서너 채, 그리고 통장에 찍힌 제법 두툼한 노후 자금까지. 아이고 아버지, 저희를 어떻게 믿고 이걸 전부.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목이 메어 말했다. 오빠 말이 맞아.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매일매일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다닐게요. 서연이는 내 팔에 매달려 어린애처럼 칭얼거렸다. 나는 그저 헛기침으로 쑥스러움을 감출 뿐이었다. 자식들끼리 내 등 뒤에서 재산 다툼이라도 벌일까 밤잠 설치던 걱정을 이제야 내려놓는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평생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쳤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뻐근했다. 그날 녀석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감격과 존경, 바로 그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아버지, 어제 놔둔 안경 또 어디다 두셨어요? 점점 깜빡깜빡하시네. 아버지, 저번에 오셨던 이모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사소한 실수들은 치매의 증거가 되었다. 녀석들의 걱정 어린 말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놈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끼잉 마이너스. 차가 멈춰 선 곳은 늘 푸른 요양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음산한 건물 앞이었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은 영락없는 감옥의 모습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니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나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쇠처럼 단단한 팔로 나를 짓눌렀다. 놈의 눈에는 더 이상 한 달 전에 그 감격 어린 아들의 모습은 없었다. 차갑고 냉정한 낯선 사내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초기 치매 증상이 심해서 당분간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뭐? 치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누군데?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고함 소리에 철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났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긴 늙은이의 힘이 장정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질질 끌려가는 내 눈에 마침내 고개를 든 서연이의 얼굴이 들어왔다. 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죄책감일까? 아니, 그건 탐욕에 눈이 먼 자의 추악한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서연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이 애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아. 내 절규는 병원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녀석들은 내 마지막 발악을 차갑게 외면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안으로 거칠게 던져졌다.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과 침대 하나가 전부인 차가운 방. 쾅!
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평생의 자부심, 내 삶의 이유였던 자식들이 나를 이곳에 가뒀다.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 생매장해 버린 것이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처절한 슬픔이었다. 시장 좌판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놈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날들. 딸년 시집 보낼 때 사위 기죽이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혼수를 마련했던 기억.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으흐흑흑. 참으려 해도 울음이 터져나왔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벽을 치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 완벽한 고독 속에서 내 뜨거운 눈물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그 차가워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뻘건 불덩이 같은 지독한 분노였다. 김민준, 김서연. 두 놈의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치매? 좋다. 미친놈? 더 좋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는 이제부터 철저히 미친놈이 되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맹수는 다쳤을 때, 늙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손톱만 한가을 하늘을 노려보았다. 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 너희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추악한 탐욕의 대가를 피눈물로 치르게 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차가운 병실에서의 첫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자니 지난 72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갓난아기 민준이를 업고 시장통을 누비던 젊은 날의 나, 서연이의 유치원 재롱잔치에 갔다가 쑥스러워 뒤에 숨어 지켜보던 내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무뚝뚝한 애비의 사랑을 녀석들은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었던 걸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동이틀 무렵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나는 생각을 바꿨다. 아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굶기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우게 하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키워낸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죄가 있다면 제 부모의 피와 땀을 탐한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날부터 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루 2번 간호사가 쟁반에 담아오는 약은 나의 첫 번째 적이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하얀 알약. 첫 며칠은 주는 대로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몰래 뱉어냈다. 쓴 약 맛이 혓바닥을 아리게 할 때마다 나는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렸다. 나는 침에 놓인 연기를 시작했다.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아무 벽이나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나를 까다로운 환자 정도로 취급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내 정신이 말짱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연기는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가면을 쓴 채 나는 병원이라는 작은 지옥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영혼 없는 눈으로 환자들을 대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관리해야 할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박은지. 앳된 얼굴의 젊은 간호사. 그녀는 달랐다. 다른 간호사들이 식판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을 때 그녀는 어르신 식사하세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욕창이 생길까봐 누워만 있는 노인들의 자세를 묵묵히 바꿔주고 밤중에 잠꼬대로 예시하기를 하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곤 했다. 그 눈에는 아직 연민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남아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나의 감이 말하고 있었다. 저 아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상태를 살피러 병원에 온 것이다. 한 달 만에 보는 녀석들의 얼굴은 기름이 흘렀다. 민준이는 보란듯이 번쩍이는 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서연이는 값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치장한 역겨운 모습이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여기가 훨씬 편하시죠? 민준이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놈을 올려다보며 입가에 침을 살짝 흘리는 연기를 했다. 누구? 내 연기에 민준이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안도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서연이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빠, 아버지 정말 우리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모시길 정말 잘한 거야. 두 놈은 자기들끼리 위안하며 내 앞에서 효자 코스프레를 이어갔다. 나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때 마침 혈압을 재러 들어온 사람이 박은지 간호사였다. 그녀는 내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나와 내 자식들을 물끄러미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미세한 의구심.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가 잠시 병원 원장과 이야기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서연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 내 집에. 아버지. 서연이의 눈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칭얼거리는 척하며 서연이의 핸드백에 달려있던 볼펜을 순식간에 뽑아 내 환자복 소매 깊숙이 숨겼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서연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돌아온 민준이는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서연이를 재촉해 병실을 나섰다. 놈들의 위선적인 방문은 나에게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를 안겨주었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화장실 휴지를 몇 겹으로 뜯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글씨를 썼다. 나는 김정호. 정신 멀쩡하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나를 가뒀다. 서초동 이현우 변호사에게 연락해다오. 내 50년 지기 친구다. 제발. 연락처와 함께 내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박은지 간호사에게 전달하느냐였다. CCTV는 복도와 병실 입구를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직접 건네는 건 불가능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나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했다. 점심 식사 시간 나는 박은지 간호사가 배식을 하는 틈을 타 일부러 크게 기침하며 식판 위 물컵을 바닥에 쏟았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가 놀라 달려와 수건으로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나는 다른 환자들의 시선을 피해 쪽지를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재빨리 찔러 넣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다. 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날 오후 내내 나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녀가 쪽지를 발견하고 원장에게 가져간다면 모든 것은 끝이다. 나는 진짜 약물 중독자가 되어 이 독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저녁 회진 시간 박은지 간호사가 내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체온과 혈압을 쟀다.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구나. 체념한 채 눈을 감으려는데 내 손목을 잡은 그녀의 손에 아주 희미한 힘이 들어왔다. 그리고 귓가에 모기만 한 목소리가 스쳤다. 오늘 밤 전화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쏜살같이 병실을 나갔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희망 때문이었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와 박 간호사 사이에는 은밀한 신호가 오갔다. 그녀는 내 약을 몰래 비타민으로 바꿔치기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해 병원 내부의 비정상적인 일들을 기록했다. 제때 식사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 밤중에 들려오는 의문의 비명,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약물을 주사하는 모습들. 쪽지는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병원 밖 이현우 변호사와 약속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며칠 뒤 이현우가 변호사 신분으로 나를 찾아왔다. 50년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리는 면회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병원 직원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감시했다. 정호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현우야, 나 좀 살려다오. 나는 일부러 더 서럽게 울며 치매 환자 연기를 이어갔다. 현우는 내 뜻을 알아차리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바꿨다. 김정호 씨 보호자분들과 이야기 끝냈습니다. 친구로서 상태가 걱정되어 와본 겁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게. 우리는 짧은 면회를 마쳤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가는 길에 내 손을 잡으며 힘주어 속삭였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민준이 놈, 내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린 빚 메꾸고 서연이는 남편 사업 자금으로 다 썼더구나. 통장 거래 내역, 병원 불법 행위 증거까지 전부 확보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이 지옥에서 반드시 꺼내주마. 친구의 따뜻한 손과 단호한 목소리. 그것은 내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곧 반격의 시간이다. 김민준, 김서연. 너희가 애비 등 뒤에 꽂은 칼, 이제 너희 심장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피눈물이 무엇인지, 천륜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이 애비가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나는 감시하는 직원의 눈을 피해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마디 굵은 내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날 이현우의 방문은 내 싸움의 전장을 병실 안에서 세상 밖으로 넓혀놓았다. 더 이상 나는 홀로 갇힌 늙은이가 아니었다. 창살 밖에는 나의 50년 지기 친구가 칼을 갈고 있었고 창살 안에는 젊은 간호사의 양심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내 발밑에 단단한 땅이 받쳐주는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저들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더욱 지독하게 치매 환자를 연기했다. 연기는 나의 생존 방식이자 복수의 수단이었다. 복도를 걸을 때면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비틀거렸고 밥알을 옷에 잔뜩 흘리며 먹었다. 다른 환자들의 병실을 제 집인 양불쑥 들어가 멍하니 서 있다가 쫓겨나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나를 골칫덩어리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내게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 나간 김정호 영감, 그것이 나의 완벽한 갑옷이었다. 그 갑옷을 입고 나는 병원의 속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산책을 핑계로 병원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렸다. 직원들이 무심코 나누는 대화, 약품 창고에 쌓인 상자의 종류, 원장실에서 새어나오는 고성. 모든 것이 나의 정보가 되었다. 특히 내 옆 병실의 최씨 영감은 중요한 관찰 대상이었다. 그는 실제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가끔씩 놀라울 정도로 명료한 정신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모두가 낮잠에 빠진 시간, 최씨 영감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나보러 안 오나 서류에 도장 찍어줘야 하는데 좋은 약이라 그랬는데. 좋은 약?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전 낯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원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최씨 영감에게 다가가 아이를 달래듯 물었다. 어르신, 무슨 약이요? 좋은 약 먹으면 아드님 만날 수 있어요? 내 말에 최씨 영감은 갑자기 눈을 번뜩였다. 그 짧은 총명의 순간 그는 내 팔을 와락 붙잡으며 속삭였다. 자네는 찍어주지 말게. 저놈들 우리를 상대로 약 시험하는 거야. 밤마다 주사 맞고 끙끙 앓는 사람들 못 봤나. 말을 마친 그는 다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듯 해하고 웃으며 침을 흘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시설이 아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임상시험까지 자행하는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사실을 또 다른 휴지 조각에 기록했다. 이것은 민준이와 서연이뿐만 아니라 이 병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두 번째 폭풍은 한 달 뒤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준이 혼자였다. 놈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수척했지만 눈빛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번들거렸다. 놈은 익숙하게 간호사 스테이션에 비싼 음료수 상자를 건넨 뒤 내 병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다. 아버지, 여기 서명 좀 하셔야겠어요.
주택 매매 계약서. 눈에 익은 우리 집 주소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내 평생의 땀과 가족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팔아치우려는 속셈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당장이라도 놈의 멱살을 잡고 이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 흥분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와 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 들리세요? 여기에 아버지 성함만 쓰시면 돼요.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여긴 시설이 너무 낡았잖아요. 역겨운 거짓말이었다. 놈은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마지막 안식처마저 제 빚을 갚는 데 쓰려는 것이다. 나는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다. 민준이는 점점 초조해졌다. 아, 정말 답답하시네. 자, 제가 손 잡아드릴 테니 같이 써요. 놈은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펜을 쥐어주고는 서명란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졌다. 펜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으앙, 엄마 보고 싶어. 아씨, 이 노인네가 진짜. 마침내 민준이의 입에서 본심이 터져나왔다. 놈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평생 사람 속만 썩이더니 늙어서까지 이 지랄이네. 당신이 평생 모은 돈, 그거 다 우리한테 쓴다고 생각하면 아까워.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돈이라도 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놈의 악담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의 울음소리는 연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서름과 분노는 진짜였다. 소란을 듣고 문을 연 것은 박은지 간호사였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민준이를 막아섰다. 김민준 보호자님, 병실에선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놀라셨잖아요. 민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놈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구겨 가방에 쑤셔넣고는 획 돌아서 병실을 나가버렸다. 박 간호사는 넘어진 나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들었습니다. 녹음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내게 퍼부었던 저주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그래, 너희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다. 돈 나오는 기계, 이제는 쓸모 없어져 처분해야 할 낡은 가구. 그토록 냉혹한 진실 앞에서 내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정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복수심은 이제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저 오만하고 잔인한 녀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번지르르한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진창에 처박아 주어야 했다. 며칠 뒤 이현우로부터의 신호가 왔다. 박 간호사가 몰래 건네준 쪽지에는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신감정 신청. D-7.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현우가 법원에 나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립적인 외부 병원에서의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었다. 이곳을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였다. 병원 분위기가 흉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원장은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의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정우 어르신. 듣자 하니 친구분이 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나는 여전히 어수룩한 노인 행세를 하며 그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했다. 나가서 뭘 하시겠다고요? 자식들도 다 어르신을 버렸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어르신을 특별히 잘 모시겠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에 힘을 주는 그의 목소리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만약 정신감정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곳에서의 내 삶은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신감정 받으러 가는 날 몸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혈압이 뛸 수도 있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약물을 사용해 나를 진짜 환자로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다. 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희죽 웃어 보일 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박 간호사는 내 식판을 가져다 주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도움에 의지해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기력을 차려야 했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오전 10시 외부 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다. 나는 휠체어에 앉혀져 병원 복도를 가로질렀다. 병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현관 앞에는 민준이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현우가 보낸 젊은 변호사와 병원 원장이 서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동이 어렵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원장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젊은 변호사는 코웃음 치며 응수했다. 그래서 저희 측 의료진을 대동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니 더 이상 지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민준이는 내게 다가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들통나면 아버지나 저나 끝장이에요. 그냥 아픈 척 하세요, 네. 애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 갇힌 이후 처음으로 내 눈에서 치매 노인의 공허함을 거두어냈다. 나는 평생 시장에서 사기꾼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내 눈빛을 마주한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놈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 그것은 나의 선전포고였다. 내 놈은 끝났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구급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젊은 변호사와 구급대원들이 원장과 민준이를 밀치고 내 휠체어를 넘겨받았다. 휠체어 바퀴가 병원 문턱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나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햇살을 보았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가을 햇살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옥의 냄새가 아닌 흙과 나뭇잎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늘푸른 요양병원이라는 위선적인 간판과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나는 이겼다. 일단 첫 전투에서는 차가 출발했다. 나는 더 이상 미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에게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부탁처럼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이제 시작합시다. 나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힘이 넘쳤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자식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내 인생과 단죄해야 할 죄인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기나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대학병원 검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나를 검사한 의사는 쉰을 갓 넘겼을까 희끗희끗한 머리에 반듯한 인상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앞에 마주 앉아 꼬박 3시간에 걸쳐 질문을 던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던 날짜, 민준이와 서연이가 태어난 해와 몸무게, 최근 몇 년간의 은행 금리 변동까지. 그것은 문진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해부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내 삶의 모든 기억은 달고 다른 주파날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평생을 숫자를 세고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기억력이 어디 갈 리가 없었다. 나는 의사에게 내가 어떻게 가게를 3개로 불렸는지,
민준이 놈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팔아야 했던 땅의 평수가 정확히 몇 평이었는지 서연이가 시집갈 때 해준 예물시계의 모델명까지 또렷하게 읊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저 두 놈을 향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독백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내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의학적으로 어르신께서는 그 어떤 치매 소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에 비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매우 명료하십니다. 담담한 선고. 그러나 그 말은 내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해방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의사는 조용히 일어나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복도에서 이현우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했다는 게. 나는 눈을 감았다. 복수의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렸다. 법정은 거대하고 차가운 돌로 지은 무덤 같았다. 방청석 한 구석에 앉은 나는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이와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사이 녀석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는 시종일관 바닥만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서연이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눈물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현우가 증인석에 섰다. 내 오랜 친구는 더 이상 시장통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그 의리 좋은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논리와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전 재산을 증여받은 뒤 아버지가 재산을 되찾으려 할 것을 우려하여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파렴치한 폐륜 범죄입니다. 현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내가 재산을 증여한 날짜와 정확히 하루 뒤부터 민준이의 계좌에서 거액의 주식 투자금과 빚을 갚는데 돈이 빠져나간 내역. 서연이가 명품 가방과 자녀 유학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 화면에 떠오른 은행 거래 내역은 녀석들의 탐욕을 숫자로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상대편 변호사는 녀석들이 제출한 늘푸른 요양병원의 진단서를 들이밀며 내가 원래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노인으로 이현우를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주변인으로 몰아가려 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민준이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치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현우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인 박은지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호사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박은지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그리고 불법 임상시험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차분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피고인 김민준 씨는 병실에서 아버님께 여기서 들통나면 아버지나 저나 끝장이다. 그냥 아픈 척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현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 안에는 그날 민준이가 내게 퍼부었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씨, 이 노인네가 진짜.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돈이라도 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으로 쏠렸다. 서연이는 결국 흐앙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증인석에 섰다. 나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보지 않았다. 오직 내 눈앞에 앉은 두 놈, 내 아들과 내 딸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처럼 마른 목소리로 내 인생을 이야기했다.
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내 배부른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줬습니다. 내가 없어도 저놈들끼리 의지하며 잘 살라고 내 마지막 남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안에 낮게 울렸다. 그런데 저놈들은 내 심장을 꺼내서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70평생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놈은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준아, 내 놈이 대학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가게 기둥 하나를 팔았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내 등뼈를 뽑아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았다. 서연아, 내가 시집 가던 날 나는 아무도 몰래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기뻐서 울었고 아까워서 울었다. 사위에게 혹시라도 내 딸이 기죽을까봐 없는 살림에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다. 내 말에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들에게서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쓴 돈은 이미 내 피와 땀이 섞인 더러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는 것을, 돈이 하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천륜을 저버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 두 놈의 뼈에 새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내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재판부는 민준이에게 사기 및 존속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범행에 가담한 서연이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늘푸른 요양병원 원장 역시 불법 감금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서연이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흐느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시리고 아픈 바람만 휑하게 드나들었다. 현우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는 녀석들이 내놓았던 금매라고 쓰인 팻말이 비스듬히 나뒹굴고 있었다. 현우가 미리 치워둔 모양이었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거실, 주인을 잃고 멈춰버린 괴종시계, 빛바랜 가족사진. 모든 것이 행복했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민준이의 방과 서연이의 방을 차례로 열어보았다. 시집가기 전까지 쓰던 서연이의 방에는 아직도 낡은 곰 인형이 침대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민준이의 책상 위에는 내가 처음으로 사주었던 낡은 지구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한때는 이 방들을 채웠던 웃음소리, 떠들썩한 대화, 사소한 다툼들이 환영처럼 떠올랐다가 이내 잿빛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 빈 집의 정막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돈으로도 법으로도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던 따뜻한 손의 기억,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애틋한 마음,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소박한 행복. 나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가 끝나는 순간 가장 크게 파괴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몰랐다. 눈물이 흘렀다. 병실에서 흘렸던 분노의 눈물도, 법정에서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서글픈 눈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 마당에 앙상하던 감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날 무렵 나는 현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내 앞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정말 괜찮겠나, 정호야.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전 재산이야.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마당. 이제 이 돈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히려 무거운 짐일 뿐이야. 나는 펜을 들어 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재단법인 설립 기부 약정서. 내 전 재산과 이 집은 앞으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법률 지원 재단을 만드는 데 쓰일 것이었다. 나는 돈으로 자식을 잃었지만 이 돈으로 이름 모를 누군가의 부모와 자식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저 끔찍한 배신과 상실의 구렁텅이에서 찾아낸 유일한 삶의 의미였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눈부신 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이 놓인 납골당을 찾았다.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고 먼지 쌓인 아내의 사진을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여보, 나왔어.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당신 말이 맞았어. 자식들은 품 안의 자식일 때가 가장 예쁜 거라고. 다 내 욕심이었나 봐. 나는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곱게 웃고 있었다. 이제 다 내려놓으려 해. 민준이도 서연이도 이제는 그냥 내 가슴에 묻으려고. 용서? 아니, 용서 같은 건 못해. 그냥 더 이상 미워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는 품 안에서 재단 설립 서류 사본을 꺼내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아주었다. 나 이제부터 당신 몫까지 좋은 일 좀 하려고. 당신도 하늘에서 보면 기뻐해 줄 거지.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 없이 늙는 게 서러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 지난 세월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납골당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돈 많은 부자도 배신당한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남은 생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한 사람의 늙은이일 뿐이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자 엄마가 달려와 무릎에 흙을 털어주고는 꼭 안아주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풍경.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함을 잃어버렸다. 나는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내 집은 더 이상 슬픔과 상실의 공간이 아니었다. 곧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온기를 채우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보듬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거실을 가로질러 나는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저물어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돈도 자식도 아닌 오롯이 나 김정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조금은 외롭고 서툴지만 분명 가치 있는 삶이 시리고 아팠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